예술 속 사람과 돈 얘기 문화연구소 빛피의 이정우 에디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연이 하나 와 있네요. 이혜경님, 나이 들면서 그림에 관심이 생겼어요. 보고 있으면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목돈연구소 토요일만 기다리는 이유입니다. 이정우 에디터의 그림 얘기 기다리는 청취자분들 이렇게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요. 이 팬덤 실감하십니까? 네, 실감합니다. 실감한다. 팬덤 이름 한번 지어볼까요? 어떻게 뭐가 좋을까요? 정우스. 좋습니다. 그래요. 우리 정우스 네. 잘 듣고 계시죠? 오늘도 어떤 얘기 준비해 오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오늘 오랜만에 예술가 이야기를 준비해 왔습니다. 바로 에드바르 뭉크라는 예술가인데요. 우리한테는 절규라는 작품으로 잘 알려지는 화가입니다. 이 뭉크가 오는 5월에 국내 회고전을 진행합니다. 오. 그래서 그 회고전에 앞서서 뭉크의 작품 세계에 대한 설명과 그리고 전시에서 어떤 작품들 만나볼 수 있는지 이야기를 준비해 왔어요. 오늘 뭉크 얘기하신다고 해서 사진을 찾아보니까 네, 그 절규의 그런 인상은 아니에요. 굉장히 깔끔하고 네. 많이 배워 보이는데 약간 예민한 인상 그런 네. 느낌이더라고요. 네, 상당히 도회적인 신사 같은 차도남. 네, 그런 느낌을 하고 있는데요. 이 뭉크라고 하는 예술가에 대해서 좀 간략히 설명을 드리자면 뭉크는 표현주의의 대표 작가라고 불립니다. 이 표현주의는 다른 사조보다는 조금 낯서실 텐데요. 표현주의에서는 보이는 걸 보이는 그대로 그리는 게 아니라 작가가 느낀 감정을 함께 표현하는 데 중점을 둔 사조예요. 그래서 그림 자체가 뭐 똑같은 풍경화나 인물화라고 하더라도 좀 더 드라마틱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뭉크가 이 표현주의의 대표 작가라고 불리게 된 작품이 바로 절규인데요. 이 절규라는 그림은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만 해가 지는 노을이 지는 풍경 앞쪽으로 한 사람이 얼굴을 이렇게 손으로 감싼 채 좀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는 작품입니다. 매우 암울하고 또 공포스러운 심상을 띠고 있고요. 누구나 한 번쯤 보면 잊을 수 없을 정도로 충격적인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 그림은 뭉크가 당시 느꼈던 감정을 마찬가지로 고스란히 표현한 건데요. 뭉크는 이처럼 본인이 느꼈던 감정을 그림을 통해서 표현하곤 했었던 예술가입니다. 그리고 그 기저에는 그림으로 표현하면서 해소할 수밖에 없었던 어둡고 음울한 어린 시절이 있었어요. 그렇군요. 네, 뭉크의 어린 시절이 이렇게 우울했던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로는 너무 어린 나이에 죽음을 겪었습니다. 뭉크의 나이 5살 때 어머니가 투병하다가 세상을 떠났고요. 14살이 되던 해에는 엄마의 역할을 대신하던 친누나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가장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2번이나 겪으면서 뭉크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든 나를 덮칠 수 있는 존재다. 나도 언제든 죽을 수 있다라는 두려움을 느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림을 통해서 침대 위에 누워서 죽어가는 누나를 그리기도 하고 장례식 풍경을 그리기도 하고 아픈 아이로 인해서 어두워진 집안의 분위기를 그려내곤 했습니다. 이런 암울한 그림이 정말 많은데요. 뭉크가 이렇게 죽음에 집착적으로 몰두했던 이유는 뭉크가 선천적으로 몸이 좀 약했던 탓도 있습니다. 어렸을 때 류머티즘 그리고 열병, 불면증에 자주 시달렸었다라고 하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내 안에도 죽음이 내재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고 해요. 얼굴이 약간 예민해 보였던 이유가 있군요. 네,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다가 아니고요. 뭉크의 아버지도 뭉크를 또 괴롭게 했었던 존재였습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 아버지가 급격하게 우울증을 겪으면서 어두워졌다라고 하는데 그 우울증에서 벗어나려고 종교에 빠져들면서 빈민가에서 의료봉사 생활을 했다고 해요. 그렇다 보니까 의사이기는 하지만 돈을 많이 못 벌었던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우울증 때문에 자식하고 가깝게 지내지도 않았습니다. 가끔씩 이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때에는 자식들에게 손찌검을 하거나 욕을 하면서 엄격하게 훈계했었다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뭉크가 엄청난 공포를 느꼈었다라고 해요. 훗날 뭉크가 쓴 메모장에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벌을 줄 때 그는 과격했으며 거의 제정신이 아니었다. 아버지가 하는 위협은 지옥처럼 느껴졌다. 그래서 이 뭉크의 유년기를 정리를 해보면 어린 나이에 엄마와 누나가 사망을 했고 아버지가 정신적 방황을 겪으면서 가족
가정 폭력을 저질렀고 그리고 너무나 가난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겹쳐지면서 뭉크의 유년기는 매우 암울하고 어두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이고, 어린이날도 다가오는데 네. 어린 뭉크가 너무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림을 시작을 하게 됐을까요? 뭉크가 그래도 이 그림을 어렸을 때부터 좀 가깝게 그릴 수 있는 환경에 있었다라고 해요. 이 뭉크의 엄마 역할을 대리하던 이모인 카렌 비올스타드는 화가였는데요. 아, 네, 이 카렌 비올스타드가 어린 뭉크가 그림을 제법 잘 그리는 것 같다라는 걸 파악하고 그림을 직접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리고 재료를 사다 주기도 하면서 적극적으로 가르쳤다라고 해요. 그렇게 뭉크가 18살이 되던 해 왕립미술공예학교에 입학하게 되는데요. 워낙 그림 실력이 뛰어났던 덕분에 입학한 해에 미술 경매에 작은 작품 3점을 출품했는데요. 그 중에서 2점이 팔리게 됩니다. 대단하다. 네, 신입생이 경매 작품을 2점이나 팔았다는 건 정말 상당히 뛰어난 실력자였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 들으시는 분들이 뭉크 작품을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눈에 딱 봤을 때 진짜 그림 실력이 뛰어나다라는 말이 나오는 작품은 잘 없어요. 대학 입학 초기에는 그래도 아카데믹하고 고전적이고 좀 사진을 보는 것처럼 디테일한 그림들을 그리다 보니까 그 실력이 잘 드러났는데 뭉크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본인의 감정을 그림에다가 표현하는 걸 더 선호했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대부분 불안하고 우울한 심상이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똑같이 그리는 것보다 표현에 집중하기 위해서 때로는 뭔가를 생략하거나 때로는 캐릭터처럼 그리거나 때로는 극대화해서 표현을 하곤 했는데 점차 이렇게 뭉크가 본인 감정을 극대화하는 표현주의적인 특성이 두드러진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서 호불호가 많이 갈리게 됩니다. 이런 식의 그림이 당시에 유행하던 그림하고는 너무 달랐기 때문인데요. 당시에는 현실주의 그리고 자연주의처럼 현실을 있는 그대로 스냅 사진 찍듯이 그리는 그림들이 많이 그려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주의 흐름이 압도적이던 때에 뭉크의 그림은 본인 감정에 집중해서 형태나 색채가 너무 주관적으로 표현됐기 때문에 인정받기가 쉽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뭉크는 고향인 노르웨이를 떠나서 조금 더 미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오가는 베를린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뭉크 작품이 호불호가 많이 갈렸다라고 해요.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 호를 이야기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젊은 예술가들이었다라고 하고요. 불호를 주장했던 사람들은 나이 많은 노화가 그리고 평론가들이었다고 합니다. 이들의 갈등이 심해지면서 당시에 이 베를린에서 뭉크 개인전이 진행 중이었는데 이 개인전 폐쇄 여부를 놓고 총회가 열렸다고 해요. 그리고 표결 결과 폐쇄에 찬성한다가 120표, 반대한다가 105표가 나왔습니다. 아니, 남의 개인전을 폐쇄할지 말지를 다른 사람들이 투표로 결정할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이 뭉크는 외부인이었고 베를린 안에서는 우리의 예술에 대한 논의가 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여기서도 이방인이었구나. 네, 맞습니다. 그렇게 뭉크의 개인전이 8일 만에 중단이 됐었다라고 하고요. 이 사건을 계기로 당시에 베를린의 젊은 예술가들이 똘똘 뭉치게 되면서 기존의 보수적이고 아카데믹한 미술에 반대하는 베를린 분리파가 생겨나게 됩니다. 이후에 이 베를린 분리파를 지지하는 젊은 예술가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면서 세력이 커졌고요. 이 전시 폐쇄 사건 이후에 1년 만에 베를린 미술계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면서 뭉크가 다시 한번 개인전을 열기도 했습니다. 이거 보면 참 신기한 게 세상사 정반합. 네. 그렇죠. 항상 작용과 반작용이 또 새로운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하는데 대표작 절규는 정말 유명한 작품이라 다들 아실 텐지만 이거 어떻게 탄생한 작품인가요? 이 절규는 방금 말씀드린 그 전시 폐쇄 사건 전후 시기에 걸쳐서 그려진 그림인데요. 보통 이제 작품들은 몇 년도의 작품이다라고 딱 떨어지기는 하는데 절규는 좀 다릅니다. 매우 오랜 시간 동안 뭉크가 연구하듯이 그렸던 그림이고요. 그 변형이 무려 50종이나 됩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뭉크가 여러 점의 절규를 그렸던 것은 당시에 뭉크 본인이 느꼈던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기 위한 노력이었는데요. 이때 이 절규를 그리면서 뭉크가 썼던 일기를 보면 그 감정이 무엇인지 대략적으로 느껴볼 수 있는데 그 축약본을 제가 들고 왔어요. 네. 혹시 소장님이 조금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이거 굉장히 영혼을 담아야 될 것 같은데 목소리를 좀 고르고 네.
네. 자, 한번 영혼을 담아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나는 두 친구와 함께 걷고 있었고 해는 막 서산해지고 있었는데 약간 우울한 기분이었다. 돌연히 하늘이 핏빛으로 물들었다. 나는 걸음을 멈췄으며 탈진된 듯 느껴져 난간에 몸을 의지했다. 도시 위에 피해 불길이 넘실거렸고 친구들은 계속 걷고 있었지만 나는 그냥 불안에 서서 떨고 있었다. 끊임없는 절규가 자연을 관통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너무 잘 읽었어요. 괜찮습니까? 네, 너무 아, 좋습니다. 그의 불안감이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 뭉크 뒤로 두 친구가 걷고 있잖아요. 그림을 네. 보면. 그 친구들이 뭉크가 어떤 상태인지 모르고 태연하게 걷고 있는 게 이 네. 그림의 대비를 극대화하는 것 같기도 해요. 맞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 절규를 보면 친구가 있는 버전도 있고 없는 버전도 있어요. 아, 그런데 있는 버전이 조금 더 높게 평가를 받습니다. 이 뭉크가 당시 느꼈던 어떤 공포감을 극대화하는 장치로서 표현주의의 기능을 좀 확대했다라고 평가를 받는데 이 일기를 보면 아시겠지만 당시에 뭉크가 신경쇠약이라든지 현기증을 많이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불안한 심리 상태에 있었다. 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보게 된 그 강렬한 색감의 자연이 뭉크한테는 너무 위협적으로 느껴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를 드러낸 것이 작품 제목인 절규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 절규라는 작품을 보면 절규의 주체가 그림 속에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네. 많이 하세요. 그런데 뭉크는 이 절규의 주체를 자연으로 봤습니다. 와. 이 불안한 심리 상태에서 마주하게 된 핏빛으로 물든 노을 그리고 그 자연의 모습을 우리가 국어 시간에 배웠던 표현을 빌려서 말을 하자면 시각적인 심상이 아니라 청각적인 심상으로 절규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 속 주인공은 자연이 내지르는 절규에 놀라서 귀를 막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뭉크는 본인이 느낀 감정을 다양한 심상을 활용해서 표현하는 데 집중했었던 화가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노력이 집대성되고 그 표현의 백미를 이룬 것이 바로 절규라고 불립니다. 제목도 기가 막히지 않아요? 네. 절규. 간명하고 정말 직관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제목인데 사실 이 작품 자체도 고생이 많았잖아요. 네. 미술품 절도 사건에서도 우리가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짧게 그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절규 같은 경우에는 2번이나 도난 사건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1994년과 2004년 두 차례에 걸쳐서 도난을 당했었고 각각 다른 버전의 절규였습니다. 이 첫 번째 도난 때에는 1893년 버전 절규가 도난을 당했는데요. 이 버전은 아마도 가장 초기 버전의 절규일 것이다 라고 추정이 되고 카드보드에 유화와 템페라 물감으로 채색이 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절규는 노르웨이 국립미술관에 소장이 되어 있었는데요. 당시 노르웨이에서 겨울 올림픽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사람들이 정신없고 관심사가 밖으로 향해 있는 틈을 타서 도난이 이뤄졌다라고 하고요. 충격적인 것은 이 범행이 낮 시간대에 이뤄졌다라는 거예요. 아 낮에요? 대낮에? 네. 국립미술관이라면서요. 맞습니다. 와. 그래서 이 도둑들의 그 기세가 상당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걸 볼 수 있는 것이 도둑들이 미술관에 들어가서 단 몇 분 만에 그림을 벽에서 떼내서 도주했다라고 하고요. 심지어 미술관에다가 허술한 보안에 감사드린다라는 쪽지를 남겨두기도 했었습니다. 헐. 네. 이 정도 되면은 이거 노르웨이 나라 망신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이후로 절규를 비롯해서 뭉크 작품이 훔치기 쉽구나라는 인식이 퍼지게 되면서 많은 도둑들이 좀 뭉크의 작품을 노리기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더 황당한 건 그 이후의 일입니다. 이 당시의 도둑들이 작품의 몸값을 요구했어요. 인질이네요. 네, 그래서 아트내핑이라고도 많이 부르는데 그런데 모든 미술품 도난, 아트내핑의 케이스에서는 도둑들이 뭘 요구하든지 들어주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작품의 몸값은 안 줬고요. 이에 이제 도둑들이 몸값을 달라라는 신문 광고를 내기도 했습니다. 와, 이거 강호의 도의가 땅에 떨어진 거 아닙니까? 도둑들이 신문 광고까지 내고 네. 신문이 또 그 광고를 받아줘요?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황당한 상황이 이어졌는데 그럼에도 정부에서는 그림의 몸값을 주진 않았고요. 위장 수사를 진행하면서 몇 달 만에 작품을 회수하고 또 범인들을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도난은 유화로 그려진 1910년 버전이었는데요. 이 작품은 오슬로에 있는 뭉크미술관 소장품이었는데 당시에도 이 무장한 강도가 낮 시간대에 침입을 합니다. 와. 그런데 다른 점이 있다면 이들은 관객이 있는 상태에서 침입을 했어요. 이게 영화예요? 상당하죠. 이 관객이 보는 앞에서 작품을 떼갔고요. 그랬다 보니까 이들이 작품을 떼어가는 모습, 떼어서 차에 실는 모습이 다 촬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황당한 건 이렇게 본 사람도 많고 사진도 남았는데 이들을 잡지 못했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네, 사건 발생 8개월 만에 도둑이 가까스로 잡히기는 했는데 그림은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정부에서는 현상금을 걸게 됐고요. 이때 당시에 좀 독특한 제3의 인물이 참전을 하는데 M&M 초콜릿을 만드는 제과 회사인 네. 마스에서 이 작품을 돌려주면 M&M 초콜릿 200만 개를 주겠다라는 공약을 걸기도 했습니다. 아, 정성은 갸륵한데 이거 약간 이렇게 되면 사건이 좀 희화화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왜 M&M에 이 마스가 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래저래 좀 난리통이었는데요. 사건 발생 2년 만에 작품은 극적으로 회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작품에 큰 훼손은 없었고 둘 다 진품이었다라고 밝혀졌는데 어떻게 찾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공개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절규라는 작품을 비롯해서 도난 사건을 겪는 작품들이 대부분 좀 의미 있거나 비싸거나 좀 가치 있는 작품들인데요. 이 사건을 겪으면서 역설적으로 절규라고 하는 작품이 미술사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미나 가치 같은 것들을 다시 언급하고 떠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절규 이번 전시에서 우리가 볼 수 있나요? 네, 볼 수 있습니다. 와. 이번 전시에서는 1895년작인 절규가 오는데요. 이 절규는 석판화 버전입니다. 판화기 때문에 찍어낸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많이 찍진 않았습니다. 45장만 찍어낸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 45장 중에서 일부는 뭉크가 손으로 직접 채색을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전시되는 석판화 절규는 붉은색과 푸른색으로 간결하게 채색이 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화라고 해서 너무 아쉬워하시지는 않았으면 좋겠는 게 이 뭉크가 유화 페인팅뿐만이 아니라 파스텔과 색연필을 이용한 그림도 많이 그렸고 또 이런 작품들이 높게 평가를 받고 있어요. 오히려 표현주의의 맥락에서 봤을 때는 재료를 유화만 쓰는 게 아니라 좀 다양하게 활용했던 것이 감정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장치였다라고 보기 때문인데요. 일례로 이번 전시에 오는 이 석판화 절규랑 같은 해에 그려진 파스텔 버전 절규의 사례를 들 수가 있는데 이 파스텔 버전 절규가 2012년 소더비 경매에서 하나 약 1,660억에 우와. 판매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림 한 점에 1,660억 원. 그쵸. 웬만한 건물 여러 채를 살 수도 이게 있는. 2012년이면 지금은 가치가 더 올랐겠군요. 맞습니다. 와. 이렇게나 고가에 팔릴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절규가 이미 미술관 소장품이 되어버린 탓도 있는데요. 더 큰 이유는 이 시기에 그려진 절규가 뭉크의 감정을 가장 잘 표현했다라고 평가받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한국에서 전시되는 절규도 석판화이기는 하지만 이 앞서 1,660억에 팔린 절규와 같은 시기에 그려진 그림이에요. 그만큼 또 이제 표현주의의 특성이 극대화된 시기에 그 특징을 잘 담고 있는 작품이라 의미 있게 흥미롭게 감상해 보시길 추천드리고 싶고요. 이 외에도 총 140여 점의 작품이 함께 옵니다. 이게 아시아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으로는 그 뭉크의 또 다른 대표작으로 손꼽히는 마돈나 그리고 절규의 모티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까를 요한 거리의 저녁이라는 작품도 동판화 버전으로 전시가 되고요. 또 유화로 그린 각종 풍경화와 인물화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 전시는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에서 5월 22일부터 9월 19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티켓 가격은 성인 2만 원, 청소년 15,000원, 3세 이하 아동은 무료입니다. 그래요. 꼭 한번 가서 보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을게요. 지금까지 BT의 이정우 에디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